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부각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주식, 채권, 외환 모든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들이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내면서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가파른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남아있는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 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실 정말 오래간만에 주식, 채권, 외환, 국내에서는 이 트리플 강세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우, 나스닥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 항생도 제법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5%, 코스닥도 5% 하면서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500선에 육박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장 큰 재료는 지난주에 발표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이제 하회함에 따라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좀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부각된 요인이고요. 가격 변수부터 마저 보면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4.8 같은 건 4.3까지 하락을 했고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는 3.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채 10년짜리 금리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 금리 상승에 짓눌려 있던 이 흔히 말하는 이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이제 환율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14를 넘어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엔화도 150엔 넘어갔던 게 지금 138엔까지 몇 년 내 최저, 상당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고, 지금 파운드화도 올랐고, 유로화도 올랐고, 위안화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우리 환율도 1318원, 1444원 갔던 게 불과 지금 한 달도 채 안 돼서 120원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이 원달러 환율이 100원, 지난주에만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 도대체 이렇게 환율이 급락한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계속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달러와의 강세에 상당히 이제 집중되어 있다가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이면은 이제 생각보다 금리 인상 덜 하는 거 아니냐, 속도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맞물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지난주에 추경호 부총리가 그 국민연금에서 그 해외 투자를 할 때 환해지 비율을 확대하는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환해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환을 오픈하고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환해지 비율을 이제 좀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즉 선물환의 매도 쪽 이 수요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이 선물 환율이 눌리면 현물 환호하고는 좀 괴리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보게 되면 선물 환율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왑 포인트라든가 스왑 레이트는 지난주하고 큰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스왑 레이트를 보시면 마이너스 한 1.8 정도, 지난주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물 환율이 떨어진 것만큼이나 선물 환율이 지금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유동성에 큰 변화는 없다. 여전히 달러 유동성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왑 레이트가 이제 같이 눌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 완전하게 지금 현재 외화 유동성이 개선됐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장 이제 좋은 모습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 수합 레이트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요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가 전체적으로 좀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가상화폐 가격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비트코인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2,300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그 이더리움은 좀 덜 떨어지긴 했는데 한 170만 원 정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코인 거래소인 FTX가 파산보를 신청을 함에 따라서 이 FTX를 통해서 이 가상화폐를 거래했던 고객들은 예치됐던 가상화폐를 이제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러면서 지금 뭐 FTX 자체에서 코인런이 나타났죠. 조금이라도 코인을 빼서 자기 지갑에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팔아야 이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투매가 나온 것 같고, 이게 사실 어떻게 여파가 갈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혹자는 코인 시장의 리만 파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앨런 사태의 버금가는 회계 사기다, 회계 부정 사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FTX에서 이 고객의 코인을 가지고 뭐 다른 곳에 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연쇄 효과를 일으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FTX에 투자했던 뭐 보니까 그 뭐 공제회인가도 있었던 것 같고 교원공제 같은 데도 있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투자 회사들도 있었고 또 소프트뱅크도 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애들이 대부분 현재로서는 거의 뭐 돌려받을 가능성이 지금 없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뭔가 촉발이 돼서 다른 쪽에 그 코인 거래소에도 신용 위험이 전달이 되고 이게 또 새로운 어떤 뇌관이 돼서 뭔가 좀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리를 아직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저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이제 지난주의 모습은 뭐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감 자체가 워낙 큰 변수였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만 좀 악영향을 미치고 모든 가격 변수에 다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것들이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전이될 수 있는지. 참고로 예전에 리만 파산했을 때도 그 파산보하고 한 며칠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랬다가 며칠 지나서 뭐 이제 뭐 리만의 백투백 방식으로 상품을 팔았는데 이제 이거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연결고리가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도 이 FTX와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과 이 현재의 이 금융시장의 기존의 어떤 제도권 시장과 얼마만큼 링크되어 있는지 요 부분들이 조금은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앞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변수는 이 정도 보여드렸고, 지난주에 요번 최근 이 랠리에 촉발시켰던 이 미국의 물가 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7%대로 지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값도 6.6에서 이제 6.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헤드라인 CPI는 계속 내려오고 있었지만 이 코어 CPI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연준의 긴축의 필요성을 더 높였었는데 이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상당히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너무 또 설레발 아니냐. 물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헤드라인 CPI가 7%대, 이것도 높은 수준이고 코어 값도 6%대면 이거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연준의 타겟은 이미 2%인데 아직은 진짜 갈 길이 멀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최근에 시장의 강세에 대해서 너무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주가의 모습만 보면 마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보이니까 뭐 거의 전고점 수준을 많이 지금 그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경계감이 있는데, 일단은 요번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하향 안정화된 게 일시적인 건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특히 코어 값도.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가 관련된 분석 보고서 중에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봤는데 유진투자증권의 요 물가 관련된 분석 보고서가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10월 CPI 여전한 괴리 명확해진 방향성이라고 해서 이정훈 이코노미스트 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은 미국 CPI 헤드라인이랑 근원 모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전월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0.4, 0.3 요 정도의 지금 상승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거를 보니까 지금 항공요금하고 중고차 가격이 전월비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한때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매우 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 물가의 상승을 견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중고차 가격은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조금씩 이제 안정화 되긴 했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숙박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 뭐 외식, 식품, 주거비 요런 서비스업 가격들은 아직은 전월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가격은 조금 하락을 했고 여전히 이 주거비는 조금 그 물가의 상승 압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 CPI 항목상에 있는 주거비, 이제 렌트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의 흐름에 1년 정도 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의 전년 동기비 상승률을 1년 정도 이렇게 그 레깅 시켜보면 이 CPI 항목 내에 있는 주거비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주택가격 지수는 지금 올해 초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좀 시작을 했는데 요 흐름을 감안하면 렌트비도 빠르면 연말 내지는 내년도 초부터는 조금 의미 있게 하락을 할 거다. 이제 요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민간 렌트비를 나타내는 진로 렌트 인덱스라는 걸 보면 이미 지금 꺾여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감안해 보면 지금 이제 서비스 항목 중에서도 유일하게 물가를 올리고 있는 주거비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서 최근에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거는 지난번처럼 다시 일시적이었다가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보다는 계속 좀 이제 꾸준히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물가 상승률의 하향 기울기가 이제 얼마가 될 건지 이제 예상 경로를 보니까 여기를 보시면 왼쪽은 헤드라인 CPI 예상 경로, 오른쪽은 코어 CPI 예상 경로인데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헤드라인 CPI가 매월 0.4% 상승하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그 평균적으로 0.3%씩 월간 이 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0.4%면은 조금 이보다는 물가 상승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 이어 온 이어 전년동월비 물가 상승률은 이번에 이제 7.7까지 떨어졌던 게 쭉 하락하면서 내년도 말에 가면 한 5%대 정도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산수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말로 매월 0.4%씩 물가가 올라도 전년동월비로는 물가가 이제 기저효과 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고요. 코어 CPI도 매월 0.4%씩 오르는 아주 물가에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역시 전년동월비 물가 상승률은 쭉 떨어져서 한 5% 전후 정도.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름세를 전월비로 꾸준히 유지한다 하더라도 전년동월비 상에서는 이런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지금부터 내년도 연말까지는 이제 쭉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물가 상승률이 이제 피크를 확실히 좀 지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연준의 이 긴축에 대한 부담들은 상당히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FF 선물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준금리의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물가지표 나온 이후에 보니까 지금 요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터미널 레이트, 즉 최종금리 수준이 한 4.75에서 5% 정도로 조금은 이제 낮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5에서 5.25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CME 시장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3월이 4.75에서 5% 가능성을 제일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는 50bp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80%. 그전에는 얘가 한 60%였던가요? 확실히 이제 좀 그 대세가 되었고요. 내년도 2월 1일 날 25bp 정도 인상하고 내년 3월에 추가로 25bp 인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끝나지 않겠냐. 그러다가 뭐 내년도 한 9월 이후에 가게 되면 다시 이제 9월이나 내년도 11월 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다시 이제 인하 사이클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요런 그림을 지금 최근에 이 FF 선물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가격 변수로 뽑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월까지 쭉 인상됐다가 그 뒤에 슬슬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전망값인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확률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센티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정해져 있는 변수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이렇다. 뭐 이런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향후의 금리 인상의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요번에서 터미널 레이트는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거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높이와 현재 높아진 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조금 관심을 돌리긴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그 최종 금리가 높아질지 말지는 이제 가봐야 아는 변수이니까 그거는 내년 초에 다시 고민하기로 하고 일단은 12월 달에 50bp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드는 건 이제 확실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그동안 75bp씩 4차례 금리 인상을 했다가 50bp로 이제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호재다. 뭐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들은 조금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동안에는 보시면은 미국 시장도 이 다우와 S&P 같은 조금 그 전체적인 전통 기업들, 흔히 말하는 가치주 위로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제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낙폭과대 성장주, 기술주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뭐 상승폭이 상당히 크진 않았죠. 한국도 보면은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은 뭐 상당히 좀 상승폭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 국내에서도 그동안에 이 상당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던 인터넷주, 게임주,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것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가 지난주에는 이제 가장 상승세를 높게 보였는데 아마도 미국의 금리 모습이 지금처럼 계속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다우보다는 나스닥,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런 어떤 국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하여튼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조금 반등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1월 포트를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채권 쪽 약간 비중 확대 좀 말씀드렸는데 뭐 지난주에 운 좋게 조금 랠리가 있기 전에 저는 일정 부분 지금 물타기를 좀 했고요. 아직 11월 살 거 더 조금 살 게 남아 있어서 11월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술주,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미국이건 뭐 한국이건 조금 더 편입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할 일만 남았냐? 이제 그거는 또 아닌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누적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를 보시면 커브를 볼까요? 커브. 자, 이게 미국의 지금 수익률 곡선인데 지금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볼까요?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10년짜리가 4.1에서
3.8까지 30bp가 급락을 했고요. 반면에 3개월 금리, 2년짜리 금리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덜해요. 그러면서 커브 자체가 정말 완전히 이제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10년짜리의 금리 스프레드 역전도 심해졌고, 그 다음에 좀 더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는 3개월과 10년짜리의 금리의 역전폭은 이제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장단기 스프레드만 보게 되면 향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이제 더 커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세하고는 좀 뭔가 안 맞잖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한다면, 과거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 인상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의 초반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다시 주가가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완전 후반부, 내지는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때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누적된 부담들이 정말로 펀더멘탈을 훼손시키고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민간 소비를 악화시켜서 정말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주가도 이제 폭락세를 다시 재개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형태라고 생각이 되냐면, 일단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긴 했지만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걸 월봉으로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랐고,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른 건 올해 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상승한 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대출 같은 거를 받은 분들은 실감하실 텐데, 대출 금리가 뭐 3개월 변동이 아닌 이상이야, 예를 들면 뭐 1년 정도의 변동이라고 한다면 1년 동안은 그동안 약정했던 금리를 적용받고 1년 뒤에 다시 이제 금리가 리셋될 때 이제 높아진 금리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이전의 낮은 금리 수준을 계속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금리에 이제 적용받을 때 갑자기 이제 급등했던 금리가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급등을 했지만 경제 주체 전반으로 보면 아직은 최근에 가파른 금리 상승에 대해서 적용받고 있는 주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제 다음번 금리가 리셋될 때 이제 그때에서나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의 부담을 받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사실은 올해 말이나 내년도 초까지는 아직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내년 가면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높아진 금리 수준에 적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누적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이제 비로소 이제 악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약간 심리적인 요인,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향후에 부담이 될 거야.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락을 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선반영에서 많이 빠졌고 이제는 금리 상승의 속도가 줄어드네? 그러면 대충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온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가격 변수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년도에 최종금리 수준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이 높은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거는 눈에 안 보이고 그건 아직 영향을 안 미치고 있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모멘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든다. 그럼 이거 좋은 거네. 근데 그동안 주식시장은 계속 조정받았네. 그러면 바이더딥 빨리 사야지. 뭐 이제 이런 심리가 시장을 지금 빠르게 반등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흐름들은 누적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실물 경제 전체에 미치기 전까지는 좀 더 갈 수 있겠다.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최근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12월 FOMC에서는 50bp 인상할 거고, 내년도 2월 첫 FOMC에서도 이제 25bp로 또 속도가 줄 거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이제 가격 변수는 이제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75bp 했다가 50bp 했다가 25bp 했다가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드는 걸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뭐 내년도 길게는 연말, 빠르면 뭐 내년도 한 1분기 초반까지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밀리면 사야겠다라는 저가 매수 심리가 좀 팽배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분기 이후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누적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 가면 이제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낙폭과대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는 조금 더 시장을 강하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랬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이제 누적되는 시기, 이때가 되면 아직은 조금 넘어야 될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운용 전략과 운용 기간 좀 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서 자산 가격들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만 누적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내년도 어느 시점에선가는 다시 자산 가격에 큰 폭의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투자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저도 이제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